안녕하세요. 리딩 미셸입니다. 미지 작가의 수필집 내 컵은 내가 씻어 읽어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엄마가 싫어하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보던 책을 집안 곳곳에 널브러뜨려 놓는다든지 수건을 쓰고 그냥 문고리나 의자에 걸어 둔다든지 엄마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험을 벗어놓듯 옷을 벗은 모양 그대로 바닥에 놓아둔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난 그런 모습들을 유군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다시 목격하게 되었다. 하지만 난 이제 더 이상 엄마와 사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치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군 아니면 내가 치워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 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마치 저울의 0점을 계속 맞추듯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나친 의지도 간섭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유군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까짓것 보기 싫으면 내가 치우면 되지. 그리고 쟤 버릇 개 못 준다고 나도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럼 유군이 치웠겠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넘겼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눈에 너무 거슬리고 심지어 어느 날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컵이었다. 우리는 분명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늘 밖에 나와 있는 컵은 적어도 5개. 그것도 한 군데서가 아니라 식탁, 책상 등 집안 곳곳에서 컵이 목격되었다.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나는 잠시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역시 엄마가 너무나 싫어했던 상황 중 하나였다. 얘들아, 좀 제발 컵 하나씩만 써라. 이거 아주 죄다 밖으로 나와 있네. 엄마의 그 말에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화를 내시지? 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무심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은 엄마를 제외해도 아빠 그리고 애가 셋, 총 4명이었다. 한 사람이 컵을 2개씩만 써도 8개였다. 컵만 8개라니. 당시 설거지는 늘 엄마 혼자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나는 처음에는 집안 곳곳에서 목격되는 그 컵들이 눈에 거슬려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갔다. 별것도 아닌데 유군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바로 설거지를 마친 직후가 문제였다. 그때는 좀 견디기가 힘들었다. 기분 좋게 싱크대에 남은 물기를 닦아내고 손에서 고무장갑도 빼서 걸어놓고 마지막으로 앞치마까지 벗은 후에 가뿐한 마음으로 뒤로 딱 돌아봤을 때 식탁 위에 남아있는 컵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맥이 탁 풀리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군에게 말을 꺼냈다. 이상해. 우리 분명히 둘만 사는데 컵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 우리 집에 컵 귀신이 사나 봐. 나 나름대로는 잔소리로 들릴까봐 애써서 돌리고 돌려 말한 것인데 유군은 그저 농담으로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내 말에 씩 웃기만 할 뿐 이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은 나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다. 식구들을 다 챙기고 그들이 자는 늦은 시간에 틈틈이 책을 쓰는 한 언니는 작업을 하다 졸음을 쫓기 위해 차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다가 크나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한다. 바로 싱크대에서 남편이 생강차를 타먹고 티스푼까지 쏙 꽂아서 그대로 넣어둔 머그잔을 발견한 것이다. 또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친구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밥을 시켜 먹은 날에도 결국 밤에 보면 컵이 잔뜩 쌓여 있더라고 했다. 자지도 못하고 그것들을 설거지하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이쯤 되니 난 궁금해졌다. 남아있는 컵들은 왜 이리도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의 경우에는 그랬다. 분명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고 이제 드디어 퇴근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고도 없었던 시간 외 근무가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된 느낌이랄까. 또 자기가 쓴 컵을 당장 씻기 귀찮아서 그냥 두거나 새 컵을 꺼내 쓴 것일 테니 결국 누군가에게 그 뒤처리를 미룬 것이 아닌가. 미룬 대상이 누가 봐도 나인 것 같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난 것이다.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미뤘다고 생각하면 절대 기분 좋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마음이 상하기 전에 별 생각 없이 설거지할 컵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들에게 빨리 이 말을 해야만 한다. 물론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속이라도 시원할 테니까. 내가 쓴 컵은 내가 씻어. 아직 배 안 고파요. 자기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 완벽히 공감하기란 어렵다. 나는 결혼 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다. 그런데 그때마다 뭘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를 것 같기도 했다. 특히 여자 지인들이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상황이 이상한 것 같은데 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내가 막상 결혼을 하고 상황을 겪어보니 그제야 그들이 했던 말들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겠다. 물론 각각 주어진 조건들은 다 달랐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분명 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인데 그 결과로 갑자기 모르는 여러 사람과 한꺼번에 관계를 맺어야 했다. 한 명씩 차근차근 만나서 서로 알아가도 쉽지 않은데 순식간에 여러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나서 되도록 잘 지내보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갑자기 하루아침에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보고 처음에는 서로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데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가 쉽겠는가. 심지어 상대가 나보다 윗사람인 경우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나보다 한참 먼저 결혼을 한 친구가 임신 초기에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다. 당시 거기에 있는 것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상태인데 임신을 해서인지 식사 시간에 주어진 밥을 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도 딱 먹을 만큼만 해두어서 더 먹고 싶어도 먹을 밥이 없었다. 그러다 마침 다 같이 주변 시장을 구경하러 가게 되어서 그럼 주전부리라도 사 먹어야지 마음 먹었는데
뭐 좀 사 먹을까? 하는 다른 식구들의 말에 시어머니가 방금 밥 먹어놓고 뭘 또 사 먹느냐고 말해 결국 입도 벙긋 못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배가 고파서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배고픈데 뱃속의 아이는 괜찮을까 싶고 이래저래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나는 그때 결혼 전이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래도 임신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배려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런데 도대체 내 친구는 왜 그때 당당히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도 나중에 겪어보니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며칠 그거 하나 못 참고 못 견디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해서 평생 헤어지지 않고 쭉 같이 지낸다고 가정하면 그 긴 세월 동안 몇 번은 몇 번이 아닌 것이다. 1년에 그 몇 번의 괴로움을 참고 참아 쌓이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 나의 경우 시댁의 문화는 처음부터 뭔가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농사를 짓는 시부모님은 찾아뵈어도 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나는 매 끼니를 차리는 것을 돕고 설거지를 하는 정도의 일을 했다. 처음에는 그것도 안 해보던 것이라 쉽지 않았다. 한꺼번에 그렇게 여러 사람의 밥을 차리고 그만큼의 설거지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응되기 전까지 우선 몸이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갈 때쯤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허리가 아파왔다. 결혼 전에 엄마에게 모든 집안일들을 미룬 것을 이런 식으로 갚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렇게 몸이 힘들었을 뿐 마음까지 힘들지는 않았다. 시부모님 역시 내가 집안일을 할 때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남편도 농사일을 도왔다. 시댁에 가면 각자 일을 하느라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다. 적어도 여자들은 뭔가 일을 하는데 남자들은 거실에 앉아 커피나 마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도 뭔가를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시댁에서 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로 잘 때와 먹을 때였다. 평소에는 할머님과 시부모님 세 분만 사시다 보니 방 개수가 적어 시부모님들과 나란히 누워 자는 경우가 생겼다. 문제는 우리는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이 서로 전혀 달랐다. 시부모님은 농사일을 하다 보니 밤 8시면 자고 새벽 4, 5시면 일어났는데 나는 평소 자정이 되어야 자고 아침 7시가 넘어야 일어났다. 서로 전혀 달랐다. 내가 평소 자지 않는 시간에 누우니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고 간신히 잠들었다 싶으면 시부모님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니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이 뭐가 맞고 안 맞고 하는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문제는 먹는 때였다. 시부모님이 그리 일찍 일어나시니 하루 세 끼는 오전 6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사실 나는 평소에는 자고 있을 시간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먹지 않는 시간에 먹어야 했으며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먹기 위해 준비를 하고 또 먹어야 했다. 이렇게 먹고 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충족되지 못하니 시댁에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좀 길어지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다. 무엇이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 오래 있으려면 아주 큰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댁 가기 며칠 전부터는 체력도 정신도 좀 만들어 놓아야겠다는 비장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미리 준비하고 간다 하더라도 그날그날의 컨디션이라는 것이 있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시댁에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더구나 아이를 잃고 난 후 심적으로 정리가 덜 된 시점에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견디기가 더 힘들었다. 아마도 내가 여유가 없어져서 그런 모양이었다. 그렇게 꾹꾹 버텨내던 시댁에서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아침 먹고 정리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다시 점심 얘기를 꺼내기에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내가 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놀랐다. 저는 아직 배 안 고파요. 그만 좀 싸주세요. 결혼 전 33살 중반까지 나는 가족들과 쭉 한 집에 살면서 엄마 밥을 먹고 지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일찍 독립해서 사는 친구들을 보면 막연한 존경심이 든다. 혼자서 어떤 한 공간을 온전히 책임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나는 30년 넘게 부모님이 의식주의 대부분을 챙겨줘도 사는 게 힘들다, 어쩐다 징징댔다. 그러니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어른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자 나도 처음으로 가족들을 떠나 생판 남이었던 한 남자와 한 공간을 나눠 쓰며 같이 살게 되었다. 학교 다닐 때에도 하숙 한 번 해본 적이 없던 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불안해졌다. 특히 이유식에서부터 당신이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어 먹였다며 큰 자부심을 보이는 엄마의 영향이었는지 나는 무엇보다도 끼니가 가장 걱정되었다. 내가 엄마처럼 챙겨 먹으며 살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 고민을 하자 엄마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요새 구민회관에서 요리를 배우더라는 말을 툭 던졌다.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것을 접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더구나 전문가를 매우 신뢰하는 나는 바로 요리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알아보니 수강료도 크게 부담이 없었고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웠다. 수업 첫날 떨리는 마음을 안고 가보니 그곳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같이 혼자 뭐든 해서 먹고 살아야 해서 다급한 마음에 온 사람, 단순히 취미로 온 사람, 자격증을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었다. 여하튼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한 번에 3가지 정도의 요리들을 같이 해보고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는 봄이었는데 주로 제철 재료를 사용했던지라 도다리 쑥국, 유채무침 같은 생전 처음 보는 음식도 만들어 보았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이것저것 재료들을 손질해 순서대로 알맞게 넣어서 조리하면 짠 하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신기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나는 그렇게 요리에 잔뜩 흥미를 느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드디어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갔다. 당시 유군과 나는 둘 다 이 일을 하고 있어서
주로 아침과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다. 처음에는 저녁 하나 하는데 2시간은 걸렸다. 재료도 어느 정도 사놓아야 할지 감이 안 잡혔고 결국 상해서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시도하다 보니 점점 감도 요령도 생겼다. 그렇게 조금씩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때 의외의 복병들이 나타났다. 바로 양가의 2 어머니였다. 일단 2분 다 그때 나의 의지와 상태를 알 리가 없었다.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2분은 딸 혹은 며느리가 많이 못 믿어왔던 모양이다. 뭘 제대로 해 먹고 살기는 하는 건지 걱정이 되었나 보았다. 그런 애정을 기반으로 한 불안감을 참지 못한 2분은 우리가 갈 때마다 뭔가를 잔뜩 싸주었다. 농사를 짓는 시어머니는 주로 요리 재료들을, 요리에 자부심이 있는 우리 엄마는 온갖 반찬과 음식을 직접 만들어 싸주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양쪽 집을 들렀다 오면 차 트렁크가 꽉 찰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님들의 일종의 애정 표현은 우리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부모님이 뭔가를 싸주면 휴게소 쓰레기통에 그렇게들 많이 버리고 가서 그 앞에 결국 CCTV가 설치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쓰레기 무단 투기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간도 콩알만 하고 마음도 약해서 어머니들이 싸준 것을 버릴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일단 들고 오면 냉동실과 냉장실에 쟁여두었는데 그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던 것들과 뒤섞여 순식간에 냉장고 안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였다. 빨리 먹어치우는 수밖에. 하지만 우리는 달랑 2이 살고 있었다. 2 다 먹는 양이 많은 편도 아니다. 매번 열심히 먹어도 줄지를 않았다. 또 받아온 재료들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 먹다 보면 엄마가 싸준 완성품들은 여전히 줄지 않으니 뭔가 개미지옥에 빠진 느낌이었다. 이럴 땐 사실 여럿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나는 유군 회사 때문에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던지라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 없었다. 이러다 보니 나에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 대신 점점 원망의 마음이 생겨났다. 매번 싸주시는 것들을 뭔가 처리해야 할 숙제처럼 받아들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나의 완전한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만 같았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내고 싶은데 내 생활을 스스로 꾸려보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좀 더 버텨보았다.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다. 챙겨주시는 거니까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니까 마음을 다잡아 보았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결국 내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모르겠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결국 이 말을 꺼낼 수밖에는 없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그만 좀 싸주세요.